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언니가 이상합니다. 언니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언니랑 저랑 제 남동생이랑 이렇게 세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저랑 동생을 정말 아꼈어요. 어릴 때부터 저랑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세 명. 저는 나름 우리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둘한테는 맨날 제 비밀도 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남동생이랑 언니랑 사이가 정말 나빠진 것 같았어요. 이유를 물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4달 전에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언니한테 이야기한 다음 날부터 언니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심하게 물어보고 험담하고 급기야 언니랑 심하게 싸웠죠. 그때까지는 그냥 언니가 질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강이 생겨 집에 일찍 들어간 날 언니가 베란다에서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매캐한 냄새가 지독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화를 내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미친 듯이 화를 내는데 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한 며칠 소식이 끊더니 어디 타박상 입고 와서는 저보고 그냥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남동생이 있길래 남동생 붙잡고 그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보고 그거 첫째 누나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라고 했더니 6개월 전에 자기 여자친구 생긴 거 기억하냐고 했어요. 응 이라고 대답했더니 그때부터 내가 없으면 누나가 자기한테 막 그 여자 험담하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런 거 싫다. 간섭 말라고 화냈었는데 언니가 둘만 있으면 맨날 너보고 별이라 그러는 거 내숭이야. 걸레 같은 년이라고. 그랬는데 순간 동생이 의문이 들더래요. 그거 진짜 둘만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건데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순간 누나가 새하얗게 질리더니 닥쳐. 넌 내 말이나 귀담아 들어. 이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자기 여자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자기 보고 헤어지자 그러더래요. 이유 하나 없이 나처럼요. 동생이 이유를 캐물어도 신경질적으로 묻지 마. 이러더래요. 동생이 그 여자애 되게 좋아해서 계속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네이트온으로 쪽지가 왔대요. 동생 팬이라는 사람한테서 스토킹 당했다고. 우리 같이 있던 사진. 둘만 있을 때 녹음했던 거. 자기 과거 사진. 남한테 보이기 싫은 사진들을 계속 사귀면 유포하겠다고. 신고해도 유포한다고 했대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헤어지자고 한 거였대요. 그 순간 동생이 둘만 했던 말을 알고 있던 누나가 생각나서 가서 따졌대요. 걔 스토킹 당했다고 하던데 누나가 했지? 라고 말했더니 누나가 야릇하게 웃으면서 그거 걔가 그렇게 말했어? 하고 너무 친절하게 묻더래요. 순간 소름 끼쳐서 걔 반갔다가 알아낸 거야. 라고 말하자 누나가 착각이겠지. 그런 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야. 도와줄까?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묻는 누나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됐어. 어차피 헤어지려고 했어. 라고 말하니까 그래. 하고 넘어갔었는데 나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라고 말했어요. 순간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동생이 왠지 누나도 나랑 똑같은 거 같다고 했어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럼 누나는 얼마 안 됐으니까 어쩌면 첫째 누나 방에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학원 같으니까 들어가 보자고 했어요. 동생이 열쇠 가지고 있는 것 같길래 살짝 들어가 봤어요. 원래 언니가 자기 방 들어가는 건 미친 듯이 싫어해서 가족 등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서 나는 언니 개인 컴퓨터를 켜서 한번 봐보고 동생은 뒤에 서랍을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서랍이 잠겨 있었죠. 혼자서 동생이 한참 달칵거리더니 하얗게 질려서는 누나하고 저를 불렀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동생이랑 제 사진이 한가득인 거예요. 그냥 사진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 오는 길, 자는 거, 먹는 거, MT 갔던 거, 그 중에서 남친이랑 데이트했던 정말 미친 듯이 찍혀 있었어요. 동생 거는 더 장난 아니었어요. 동생 혼자 방에 있는 거, 데이트, 학교 등 하굣길, PC방, 그 자위, 그거 하는 사진. 순간 무서워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동생이 미친 듯이 두 번째 서랍한테 달려들어서 그것도 열었어요. 거기에 스케치북이 몇 개 있었는데 동생이랑 제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돼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람을 잘 기억 못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모르는 사람 포함해서 두꺼운 스케치북 같은 거 몇 개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사진 찍혀 있고 친한 친구들 사진은 막 칼칠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연필 같은 걸로 1077 막 이런 숫자가 쓰였다가 지워졌다가 한 흔적이 보였어요. 보고 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동생 여자친구랑 제 남자친구는 사진이 없길래 맨 마지막 서랍장에 있나 싶어서 동생이 거기 달려들었는데 그 마지막 서랍장은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언니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도 다 돼서 얼른 정리해 놓고 문 잠그고 도저히 혼자 있기에 무서워서 동생 방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동생 방에 들어가 있는데 언니가 학원에서 돌아와선 한 30분쯤 동생이랑 나랑 정말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언니가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너무 떠니까 동생이 누나 우린 잘못한 거 없잖아. 누나 진정해.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고는 문을 여니까 언니가 바로 진짜 코앞에 서서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보고는 요 말썽꾸러기 돼. 내 방에 몰래 들어왔지? 그러길래 나는 그냥 떨고만 있었는데 동생이 담담하게 응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데 왜 컴퓨터도 켜고 서랍도 뒤져봤어? 라고 말했어요. 너무 놀라서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언니가 웃더니 나는 만화책 좋아해서 그런 방법 많이 알아. 그렇게 너무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잠깐 침묵하다가 동생이 누나 들어와봐.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언니가 순순하게 응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누나한테 이런 건 범죄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언니를 설득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불쑥 물었어요. 세 번째 서랍장 여는 거 성공했어? 동생이랑 나랑 순간 눈 마주 보고 내가 아니 못 열어봤어. 이러니까 언니가 살짝 웃으면서 뭔가를 생각하더니 뭔가를 말하려던 동생 무시하고 입을 열었어요. 웃음기 없이 나를 똑바로 보면서 진짜 한마디도 틀림없이 기억해요. 너희 혹시 이런 감정 알아?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 나는 너희들이 누구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즐겁게 웃는 그 인간도 너희도 죽여버리고 싶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얼굴은 순간 처음 보는 얼굴 같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옆에 동생이 폭발했는지 누나 미쳤어? 죽이기 싫어서 그 미친 스토킹을 해댔어? 내 여자친구도 둘째 누나 남자친구도 다 누나 짓이지. 하고 언니 멱살을 잡으니까 언니가 노려보면서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나 안 죽였잖아.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너희들이 알았어? 하고 막 소리치면서 동생한테 덤비는데 진짜 짐승 같은 거예요. 핥히고 깨물고 동생이 누나 미쳤어. 내 여자친구는 희는 어쩔 거야. 이러면서 내리눌렀어요. 미쳤어. 내가 사람 죽일 때가 진정 미칠 때지. 나 안 미쳤어. 내가 죽였어. 이러면서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내가 언니를 잡고 내가 둘한테 제발 이야기해 보자고. 언니, 우리 다 어릴 때 친했잖아. 제발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일단 동생이 눈물 가득 고여서 손을 먼저 놨어요. 언니한테 내가 진짜 필사적으로 언니 손 꼭 붙잡고 언니, 나 언니 진짜 좋아해. 동생도 그런 거 알지? 그러니까 언니가 응 하고 멍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거 범죄인 것도 알지? 이러니까 언니가 한참 있다가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왜 그랬어? 우리 친했잖아. 그런 짓 안 해도 영원히 친했을 거잖아. 그 순간 멍하게 날 보던 언니가 순간 그때 그 방문 앞에서 지었던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너는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그럼 떨어지겠고. 그러더니 내 목을 콱 움켜쥐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데 색깔이 퀵 바꾸더니 동생이 내 앞에 서 있고 언니가 뺨이 반 돌아간 채로 동생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미쳤어. 방금 첫째 누나가 둘째 누나한테 뭐 하려고 했는 줄 알아? 죽이려고 했어. 죽이면 미친 거라고. 진짜 미쳤구나. 라고 동생이 고함을 치니 언니가 순간 멍하게 날 보던 언니가 정신이 화들짝 들 것처럼 날 보더니 진짜 확 눈물이 터진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울면서 동생과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울컥해서 다가가려는데 동생이 밀치고 일단 거기 있으라고 한 다음에 언니한테 다가가서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 못한대요. 저거 혼자 그런 거 아니지? 그것도 말 못한대요. 범죄인 거 알지? 하니까 멍하게 다시 동생을 보다가 끄덕끄덕 한 다음에 미안하다고 자기도 잘못된 거 아는데 멈춰지지가 않았다고 우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일단은 맹세 받아낸 다음에 언니 방에 들여보내서 재운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부모님한테 설명해야 옳은 건지 병원에 들여보내야 하는 건지 고민했는데 부모님이 최근 힘든 일이 많으셔서 좀 뒤에 알리기로 하고 일단 다음날 언니랑 저랑 동생이랑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시끄러워서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동생이 언니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는 길이더라고요. 뭐하고 왔냐니까 장롱 세 번째 결국 안 열길래 자기가 차로 들고 나가서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언니가 발악하는 거 때려서 잠재우고 어르고 해서 병원이나 가자고 했어요. 세 번째 내용물은 동생 말로는 필요한 도구랑 도움 준 인간 목록이라고 했어요. 동생은 내가 일단 알아서 할게. 이게 있으면 아마 스토킹 짓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 하고 말하던데 자세히 물어도 누난 몰라도 될 것 같아. 나중에 하고는 대답을 안 하네요. 엄마한테는 적당히 둘러대고 둘 다 학교 째고 병원 문 열리길 기다렸다가 정신일과 이런 곳을 갔었는데 입원 치료 그런 걸 권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병원 말고 더 큰 병원 가서 입원 치료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 곳에 가면 멀쩡한 사람들도 미친다면서 언니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흔들려서 일단 언니 맹세를 믿자고 제가 동생 설득한 다음에 병원 치료만 받자고 했는데 며칠 동안은 괜찮나 싶었더니 언니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언니가 병원 갔다 와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마치 의처증 걸린 것처럼 막 의심에 대고 그때처럼 뭐든지 다 안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캐내려고 해서 동생이랑 저랑 많이 싸웠어요. 어쨌든 요즘 다시 또 점점 이상해져요. 이제는 뭐 자기는 과제라고 우기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이상한 책도 보는 것 같고 원래는 맨날 칼퇴근이었는데 밤늦게 사돌아다니고 우리 방을 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의 맹세를 믿고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동생은 고등학교니까 전화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1시간마다 칼같이 전화해서 뭐해? 지금 어디야? 왜 안 오는데? 너 누구랑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사진 같은 건 안 찍는 것 같은데 계속 오는 전화는 미칠 것 같았어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데 아직 정상이 아닌 거겠죠. 언니한테 이야기하려고 술잔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언니가 막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자기도 절제해야 하는 건 아는데 잘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하니까 기록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무당은 어떨까? 기록 안 남으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무표정으로 변해서 나를 막 노려보는 거예요. 너 나를 역시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갑자기 손에 든 맥주캔 저한테 던져버리고는 무당 장난해. 내가 뭐해신 것 같아. 나 안 미쳤어. 나 정상이라고. 이러면서 광분이라고 해야 하나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것 같아. 아니야. 나 안 미쳤어. 난 정상이야. 내가 너네 스토킹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며 막 날 잡고 흔들어서 저 진짜 반쯤 혼이 나갈 정도였는데 갑자기 언니가 행동을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덜덜 떨길래 진짜 뭐해신 건가 겁이 나서 언니를 보니까 언니가 내 뒤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가 어느새 와서 우리를 본 거예요. 엄마가 스토킹은 뭐고 왜 이래? 왜 이러는데? 이러면서 막 추궁하고 언니는 말하지 마. 하고 미친 듯이 고음 지르고 난리 쳤어요. 그때 동생이 돌아와서 언니 보자말자 바닥에 일단 박아서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엄마 똑바로 보면서 엄마 들었어? 누나가 얼마나 역겨운 짓 했는지? 그렇게 진짜 경멸하는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과음 지르려고 입 열려 할 때마다 그대로 이마 바닥에 박아버리고 엄마랑 나랑 말리는 것도 안 듣고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언니가 조용해졌어요. 동생이 정말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또박또박 경멸한다는 투로 하나하나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덜덜 떨면서 바보같이 울고 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내 책상 바로 밑에 있는 서랍에 서류 있어. 그거 엄마 가져다 줘. 그래서 그냥 그거 엄마한테 가져다 줬더니 동생이 그거 증거라고 다른 건 너무 더러워서 내가 다 태워버렸는데 그건 내가 서랍장 태우고 부숴서 얻어보관한 진짜 증거니까 그게 누나 범죄 증명해 줄 거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순간 그게 내 동생이 맞는지 멍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그 서류를 뺏으려고 언니가 미친 듯이 발악해서 엄마는 경악하고 다치고 동생 혼자로는 힘들어져서 엄마가 결국 구조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진압되니까 언니가 울면서 엄마한테 나 병원 보내지 마. 병원 보내지 말라고 그거 기록 남으면 엄마 첫째 딸 어떻게 살아?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울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가 키웠어. 둘째랑 셋째랑 다 내가 키웠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키웠는데 하고 울부짖다가 깹 맞고 다시 엄마 나 보내지 마. 무서워. 하고 중얼거렸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언니 병원에 데려갑니다 이러길래 내가 엄마한테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 언니도 저렇게 싫어하는데 언니한테도 자기 추스르고 냉정해질 시간을 가지게 하고 우리 가족끼리 얘기해 보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하다가 아저씨들한테 경찰서에 하루 수감해 줄 수 없냐고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언니는 지금 가까운 경찰서에 있어요. 그리고 언니 가니까 엄마가 나랑 동생 꼭 껴안고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하다. 이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동생이 나보고 너무 바보 같다. 열이다며 달래줘도 멈추지도 않고 지금 언니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집 치우고 새벽에 침대에 누우니까 도저히 잠도 못 자겠고 쓰고 나니까 정리가 되네요. 피곤도 갑자기 몰려오네요. 일단 자고 내일 부모님이랑 언니랑 동생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잘 풀리겠죠. 두 번째 이야기, 멍청한 후임병.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나 정신 이상자의 괴기스러운 웃음이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나 혼자 만들어 놓고 혼자 낄낄대고 혼자 생각에 잠겨도 좋으니 그저 있어나 달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니 해묘 독자들은 아무 느낌이 안 들며 괜히 읽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기는 커녕 무섭지도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매우 섬뜩한 경험인지라 한번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도의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든 자기 자신이 체험했던 일은 느낌이 강하게 남는 법이니까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귀신이나 영적인 이야기와는 동떨어진 어느 바보의 이야기다. 이놈의 날짜가 언제 다 가버리나 하고 하루하루를 심드렁이 보내던 군대 말년 시절. 내가 복무하던 부대로 작대기 하나 달랑 달고 군복에 다리미 줄도 안 잡힌 신병들이 전입해 들어왔다. 나는 어울리지 않지만 행정병이었다. 부대에 신병들이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짓은 우리 중대로 어떤 녀석이 들어오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너희들 특공대에 들어왔으니 이제 죽었다. 라고 겁주며 앉아서 이죽거리는 게 두 번째였다. 그런데 일렬로 서 있는 신병들 사이에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외모의 인물이 눈에 잡혔다. 엉거주춤한 자세, 왜소한 체구 작은 머리에 비해 무지 큰 모자를 눌러 쓰고 있고 까무잡잡한 얼굴의 눈알이 사물에 초점을 못 맞추는 듯 자꾸만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커다랗게 튀어나온 앞니의 다리는 흔히 말하는 오정으로 굽은 오다리였다. 게다가 팔은 길어서 차렷 자세 한 가지조차도 제대로 된 폼이 안 나오는 엉성한 모습이었다. 두 눈썹은 지나치게 짙었고 그 표정, 그 모습은 한순간만 본다고 해도 바보를 봤다는 느낌이 팍 들만한 그런 녀석이었다. 가끔 안경을 쓴 신병이나 몸이 약하다는 신병이 들어오면 한숨이 절로 나왔었다. 그래도 그런 경우는 처음엔 못마땅하다가도 좀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적응시키는 게 순이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좀 너무했다. 나는 속으로 도리지를 하고는 이내 곧 일렬로 서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신병들에게 내가 있는 중대에서 한 식구가 될 신병의 이름을 물었다. 난 이미 인사과에서 알아놓은 상황이었다. 그랬더니 이 바보 녀석이 손을 드는 것이었다. 튀어나온 이빨에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에 다 썰어질 듯이 처진 얼굴로 팔을 천천히 드는 것이었다. 순간 좀 기가 막히고 말았다. 그 녀석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건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TV에서나 들어봄직한 개그맨들의 연습에 의해 숙련된 그런 바보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정말 들으면 그 순간 깜짝 놀라버릴 만큼 바보스러운 억양과 말투였다. 혹자는 날 보고 그래도 사람을 너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한다. 뭉청하지만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은 군대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인간이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신병 한 명이 단체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 우리 중대는 곧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미 모두 그 녀석이 내무반에서 엉거주춤이 각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 모습만 봐도 앞으로의 군 생활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모습만 봐도 우습기도 했지만 그 녀석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바로 웃고 참이던 안희병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안 봐도 뻔하다. 오랫동안 기다려 비로소 막내에서 벗어나는 듯 싶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을 것이다. 고단한 막내 생활을 겪은 이등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녀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다. 정말 못 쓰냐고 물어보면 압니다 하고 대답하지만 덜덜 손을 떨면서 쓰질 못했다.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하도 열이 받아서 다리나 찢어 놓으라고 했다가 그 비명소리에 대대장이 놀라 뛰쳐나왔다. 내일 언제 넘어질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폼으로 팔을 휘저으며 뛰어다니고 한 번은 뛰어가다가 나를 만나자 갑자기 멈춤의 특공 이라고 경례를 붙이다가 자빠져서 부대원들이 파놓은 배수로에 빠지기도 했다. 놀래서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버둥버둥 나오질 못했다. 별로 넓지도 않은 부대 내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 취사장의 심부름을 보내면 위병소로 가서 취사병의 이름을 댄 적도 있다. 우리 중대에서는 그저 잔심부름이나 시킬 요량으로 그 녀석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 녀석은 심부름조차도 제대로 못했고 그렇다고 결코 혼자 놔둘 수도 없는 녀석이었다. 그 녀석은 금세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군대를 올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 녀석의 바로 윗고참인 일병을 눈앞에 둔 안희병은 나름대로 무지 속상했나 보다. 졸게 들어오면 정말 잘해주고 싶었단다. 속상하겠지 하여 하나는 말년 병장이라 별 상관이 없었지만 한 번은 우연히 그 녀석이 옷을 갈아입는 걸 본 적이 있다. 깡마른 몸에 매우 엉성한 골격이었다. 갈비뼈가 빨래판처럼 보였고 거기에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배꼽이 톡 튀어나와 있었다.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장난기가 심한 내가 손가락을 배꼽 부근으로 가져가며 야, 이게 배꼽이야? 했었더랬다. 보통은 그 장난에 움츠리며 해죽 웃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녀석은 배꼽을 퉁겨도 가만히 차렷자세를 한 채 그걸 보고 있는 거다. 얼굴을 보니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을 친 나는 후회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녀석에게 그런 장난은 치질 않았다. 그 녀석은 얼마 후 간부회의를 통해 군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얼마 후 군복 차림의 누군가가 그 녀석의 면회를 왔다. 모 부대의 상사였다. 그 녀석의 작은 아버지라고 했다. 그 녀석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한 것 같다. 그 작은 아버지라는 분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들은 이야기로는 그리 왕래가 잦은 친척 관계가 아니었던 같다는 말이었다. 그 녀석이 그렇게 정신병원으로 보내어진 지 1개월쯤 되었을 때 나는 제대를 얼마 안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부대원들이 조금씩 그 녀석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즈음 그 녀석은 퇴원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조금 나아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군 정신병원의 치료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아는 터였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이 녀석의 경례 소리는 여전했다. 그래도 오래간만인지라 내가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넸다. 잘 지냈냐? 아픈 데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신병동이라서 말입니다.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녀석이 부대로 돌아온 뒤 그 녀석은 한동안 부대 생활을 더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바보스러운 행동과 더불어 이번엔 가끔 구토 증세까지 일으켰다. 그 녀석은 아무리 멀리서 보아도 그 녀석임을 알 수 있는 독특한 모양새가 있었다. 한 번은 멀찌감치해서 보니 웬 바위 옆에서 구부정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거다.
가까이 걸어가면서 눈길을 떼지 않았는데 미세하게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그러더니 픽 고꾸라지는 것이었다. 얼른 가보니 이 녀석은 선임병이 기다리라고 해서 이곳에 서 있었고 기다리다가 졸았다고 한다. 그러고는 또 구토를 했다. 며칠 후 상급부대에 올린 그 녀석에 대한 내용이 수렴되어 이 녀석의 조기 제대가 결정이 되었다. 내가 보아도 이 녀석은 군대에 더 있어선 안 되는 불쌍한 놈이었다. 졸지에 그놈은 나보다도 먼저 제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생활했던 중대의 막사는 꽤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부대 철조망 부근에 외진 곳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다. 꽤나 큰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막사를 헐고 새로 지으면서 중대원들은 임시 거처로 옮겨갔고 부대원들은 그 외진 화장실은 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밤엔 백열등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졌다. 그리고 쓰질 않는 화장실이기에 한 계달랑 달린 전등에 백열전구도 갈아주질 않았다. 부대원들은 낮에나 지나가다 잠깐 그 화장실을 쓸 뿐이지 밤에는 가질 않았다. 멀기도 하거니와 밤속에서의 화장실 내에서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다가 불이 켜져 있어도 음산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군 시절에 밤에 야근을 많이 했다. 늘 밤늦도록 또는 새벽까지 일을 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곳과 그 화장실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다. 소변은 아무 데서나 가능하지만 큰일을 치르려면 어쩔 수 없이 더듬거리며 들어가 그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일부러 멀리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게 귀찮았기 때문이다. 다른 부대원들은 오싹하다며 사용하기 싫어했다. 가끔 쥐들이 밑에서 이상한 소리도 내고 밤에는 너무나도 고요하기 때문이다. 밤에는 거의 나만 사용했던 것 같다. 그늘도 밤에 일을 하다가 뒤가 마려워 라이터를 찰칵찰칵 불꽃만 튀겨 잠깐씩 눈에 비치는 화장실의 구조를 보며 더듬더듬 그곳에 들어갔다. 발을 더듬거리다가 안전한 곳에 두 발을 디디고 자세를 잡고 온전히 일을 치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2분쯤 지났을까?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닌 듯 했다. 그러고는 들어와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안희병이었다. 나는 장난이 심한 편이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이 새까만 칠흑같이 어두운 화장실에 누가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화들짝 놀랄 게 분명했다. 그러나 곧 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답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 바보 녀석이었다. 나는 부대에서 유일하다시피 하게 그 바보를 갈구는 사람이 바로 안희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안희병은 나름대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 똑똑한 친구였다. 자기의 할 일도 나름대로 잘 해내며 모참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그런 친구였다. 그런데 그런 안희병이 이 바보 녀석을 데리고 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화장실로 들어온 것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일개 뻔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고참들이라고 해도 못 본 척하고 만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해줘야 내무반이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그 순리를 고참일수록 잘 알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나는 닳고 다른 말년 병장 아닌가. 안희병이 말을 이었다. 내가 며칠 있으면 제대한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거야 알아. 네. 앞이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화장실에서 그런 목소리들만 울렸다. 그런 식으로 안희병의 이런저런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바보는 흉내도 내지 못할 말투로 어벙벙이 대답을 했고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름대로의 군대 용어를 사용하는 대답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했다. 차렷, 열중 쉬어. 차렷 열차, 열차. 그 녀석이 어떤 모습일지 눈에 선했다. 그 어정쩡한 모습. 열중 쉬어과 차렷을 바쁘게 말하며 발이 바닥에 흙을 끄는 소리가 바삐 들렸다.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서 별짓 다 한다 싶었다. 짧은 시간이 흐르고 잔소리는 끝나가는 것 같았다. 앞으로 뛰다가 자빠지지 마, 알았어? 똑바로 걸어.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고참들이 불렀는데 뛰다가 넘어지면 며칠 후대할 때까지 괴로울 줄 알아.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넌 조금 있다가 나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럭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안희병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쯤 지났을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정막이 흘렀다. 그 녀석은 미동도 않고 특유의 그 멍청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 게 분명했다. 이제 내가 나가서 약간 놀라겠지만 어깨 한번 툭 치며 웃어주고 가버리면 되는 거였다.
역시 눈앞엔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리고 바삭하고 그 바보 녀석이 엉거주춤발로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그 바보 녀석과 나밖에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시발 좆다 구멍. 순간 나는 몸이 경직되었다. 나는 안이병이 나가는 소린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주르르 끼쳐졌다. 이 목소리는 누구란 말인가? 이번엔 낮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나무 문 닫는 소리가 나면서 그 녀석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두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암흑 같은 화장실에서 미동도 않고 떨고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걸 듣고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다. 짧은 순간 마치 이놈이 숨어 있었다가 나를 덮칠 것만 같았다. 며칠 후 그 녀석은 제대를 했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그 순간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녀석이 가방을 메고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계속 되뇌었다. 정말 그 모든 게 연기였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건 분명 그 녀석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집에 가던 날 그 녀석은 모자 밑에 처진 눈으로 힐끔 나를 쳐다보았다. 그 말을 내뱉었을 때도 저 바보 같은 얼굴이었을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요즘도 가끔 그 녀석이 생각난다. 정말 그 녀석이 연기를 한 걸까?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순간 시발 족같구만이라고 말한 그 전혀 다른 목소리가 바로 그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관청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하긴 그 녀석은 분명 멍한 눈빛이었지만 눈이 깊게 파인 녀석이었다. 그 속에 본래의 눈빛을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 자세는 그 말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아직도 서늘한 느낌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남아있을 나만의 미스터리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지금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 녀석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식물인간 사건. 가수 연습생을 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외모에 또 애교가 많고 선천적으로 쾌활한 성격이라 연습생 시절부터 팬카페에 만들어지는 둥 참 여러모로 기대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으므로 많은 소속사 스카우터들이 눈독을 들였지요. 하지만 이 재능 많은 17살 소녀의 운명은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교통사고라고 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장기가 찢어지는 끔찍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흔한 4인승 승용차가 가볍게 소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승합차의 앞 랜턴은 매우 불행하게도 소녀의 중 척추 부근을 손상시켰습니다. 즉,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뇌의 명령체계가 뉴런을 통해 신체로 전해지는 곳이지요. 식물인간이 된 것이에요. 매우 운이 나쁘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녀의 사고 소식은 데뷔하지도 못한 그녀를 좋아하던 많은 팬카페에 남성들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또 그녀가 식물인간이 된 채 격리되어 있는 병원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순 없었죠. 보통 식물인간을 관리하는 병실은 엄중합니다. 과거의 장기 밀매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다뤄진 적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요. 간병인이 개인마다 딸려 있고 이들은 1시간 동안 환자를 살피고 또 1시간가량 쉬는 시간을 갖는 식으로 환자를 보살핍니다. 일견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일단 이런 의식불명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동은 특별병동으로 24시간 경비원들이 지키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복동에는 CCTV까지 있지요. 절대로 가족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아픈 그녀를 문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매우 슬퍼했어요.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아버지, 어머니의 상심은 더했죠. 많은 친척들이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친척들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지요. 1년, 2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지만 부모는 그들의 노후 생활 끝까지 끌어다 쓰면서 그녀의 산소호흡기를 유지시켰습니다. 친척들과 팬들의 방문은 뜸해졌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데뷔하지도 못한 연습생 하나였고 자신의 자식도 아니었으니까요. 돈이 다 떨어져 가자 딸의 어머니, 아버지는 병원비를 대고자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었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용된 간병인이 병실 문을 여고 들어가자마자 간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원자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페니스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 바지를 움켰죠. 간병인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마치 그 광경을 못 본 것처럼 태연히 물었죠. 누구신가요? 이곳은 격리 환자 병실로 아무나 들어오실 수 없는데. 그 남자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저희 사촌 누나예요. 걱정돼서 간병하러 왔습니다. 간병은 의심했고 남자를 접수처에 데려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이었어요. 남자는 여환자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19인 그녀의 사촌 동생은 16살이었지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간병인은 당연스럽게 불미스러운 일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철없는 10대 소년이 한순간 성욕을 자제 못하고 사촌 누나 옆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소년을 만나면 가볍게 경고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비대한 덩치의 소년의 번들거리는 얼굴이며 욕망에 찌든 눈망울은 간병인에게 잊히지 못했어요. 실내로 소년이 바리를 움킨 동작은 뚱뚱한 덩치에 비해 매우 빨랐죠. 그것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병인은 이때부터 모종의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는 병실 내부에는 CCTV를 둘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병실 천장 구석에 몰래 달아두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간병인은 접수처에 문의하여 소년이 주말을 통해 한 번 문병을 왔다 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간병인은 카메라를 회수하여 집에 가져와 테이프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어요. 16살 사촌동생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여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간병인 자신이 정확히 1시간을 쉬는 타임이었어요. 소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바지를 벗었어요. 그러고는 양손으로 사촌 누나의 병원복을 우직스럽게 헤쳤습니다. 상의 단추에 푸르더니 하의를 내립니다. 발기한 자신의 그곳에 콘돔을 끼웁니다. 침대에 올라섭니다. 자신의 약물을 의식도 없는 19 사촌 누이에게 끼워 넣습니다. 헐떡이며 움직이는 소년의 퉁퉁한 엉덩이 외에 간병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20여 분 뒤 소년은 침대에서 나려와 자신의 옷을 여밉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산촌 누이의 바지를 올리고 상의 단초를 채웁니다. 잠시 누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는 옆에 의자에 털썩 앉고 가져온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1시간가량 지나자 소녀의 부모가 옵니다. 간병인은 테이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가 말해요. 정말 고맙다. 무심한 친척들에 비해 너밖에 없다. 벌거로 울 텐데도 매번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녀는 대답해요. 맞벌이 하시는 두 분을 대신해 누나를 돌봐드리는 것일 뿐. 간병인은 곧바로 부모에게 알린 후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녀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고 간병인이 촬영한 테이프는 증거물로 채택되었지요. 테이프를 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어머니는 혼절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뭔지 신문했습니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사촌 누나를 남몰래 엿모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연습생으로 데뷔하고 그녀가 이번에 누워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다 주면 돈을 주겠다는 팬들의 말에 누나의 사진을 찍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대략 1년여간 의식 없는 신누이를 강간해온 셈입니다. 소녀는 여기서 실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충격적인 범행은 또 밝혀졌습니다. 19 소녀의 자궁이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사건은 검사 결과에 의해 또 한 번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년여에 걸친 겁탈에서 소녀는 누이의 몸 안에다 매번 질레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뒤늦게 그 생각에 겁먹은 소녀는 오줌을 받는 팩에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주먹으로 그녀의 아랫배를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쳤을까요?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두지 않았죠. 다음번 일에는 꼭 콘돔을 지참해야겠다. 라는 역겨운 범행 지식 하나를 새겨두었을 뿐 소녀는 20여 년을 넘는 실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부모 중 어머니는 아직까지 정신과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어떤 호텔의 이야기. 우리 동네가 좀 좁아. 그니까 되게 유명한 호텔이 몇 개 없어. 그 중에서는 H호텔이 제일 유명해. 근데 선생님 친구가 거기서 카운터 알바를 하다 겪은 일화를 두 개를 들었어. 선생님 친구 A. 예. 여기가 촌이다 보니까 외제차 같은 게 잘 없어. 근데 H호텔 주차장으로 완전 빚값 번쩍한 외제차 한 대가 쓱 들어오더래. 왜 호텔 같은 데는 그런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잖아. VIP 대접같이. 그래서 호텔 직원들이 막 다 몰려 나와서 누가 내리나 쳐다봤대. 근데 그 차에서 되게 젊은, 그것도 완전 남신 여신 커플이 내리더래. 남자는 한 5살짜리 아기를 담요에다가 싸서 안고 내리고 여자도 내리는데 진짜 보기 좋더래. 그러고는 그 가족이 방을 잡았어. 좀 있다가 그 커플이 방에서 나오다가 A랑 마주쳤대. 그래서 A가 아기는요? 이러니까 커플이 웃으면서 애기자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끼리 맥주나 마시고 오려고요. 이러더래. A는 그 지역 사람이니까 뭐 어디 호프집이 안주도 맛있고 좋다 이런 식으로 추천해주고는 일을 계속했대. 근데 그때가 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A도 인간인데 졸잖아. 한참 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 큰일 났다고 빨리 와보라고. 당황해서 막 뛰어나가 보니까 아기가 8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진 거야. 더군다나 1층은 커피숍인데 벽면 전체가 유리로 돼 있어.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옆으로 애가 떨어지더니 터진 거지. 알고 보니까 부부가 나가고 난 뒤에 아기가 깼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도 놀란 거야. 그래서 베란다로 엄마 어딨나 찾아본다고 기댔는데 아까 아기를 담요로 감싸서 안았다고 했잖아. 그 담요를 베란다 난간에 걸어뒀었거든. 가뜩이나 아기라서 지탱하기 힘든데 담요 때문에 그대로 미끄러진 거지. 예. A가 역시나 밤에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 근데 어떤 아줌마가 8살 정도 되는 남자애 하나, 4~5살 되는 여자애 하나 손을 잡고는 들어오더래. 근데 아줌마가 되게 뭔가 이상한 거야. 머리는 파마 다 풀려가려 그러고 화장기 하나 없고 마르고 눈 풀리고 옷거지 같고 무섭더래. 그래도 손님인데 어떡해. 어떤 방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일 싼 방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방 주고 새벽쯤 자기 담당 시간이 끝난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안은 오빠한테 대타 넘기고 자기는 이제 집에 가서 잤대. 근데 자고 있는데 12시쯤 전화가 막 오더래. 보니까 그 오빠야. 여보세요? 야, 너 그 아줌마 체크아웃 했어? 아니 안 했는데요. 아 그래? 근데 왜 안 나오지? 너 민증 받아놨지? 예 받아뒀어요. 본인 거 맞아? 예 맞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 안 나오네. 한번 가봐야겠다. 끊어. 이러고 끊었어. 그러고 그 다음 얘기는 오빠한테 들은 얘기래. 그 오빠가 아줌마 찾으러 그 비상키 가지고 방으로 올라갔대. 근데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더래. 그래서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문을 비상키로 열고 들어갔어. 근데 그 문을 여는 순간 발끝부터 쫙 악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래. 그래도 들어가 봤어. 거실이 정말 난장판인 거야. 양주랑 안주랑 완전 다 널브러져 있고 깨져 있고 섞여 있고 정말 대박이더래. 근데 사람은 안 보였대. 그래서 침실로 들어가 봤다. 근데 문을 여는데 문이 한 30도 열리다가 턱 그러고 걸리더래. 아무리 남자라도 무섭잖아. 그래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살짝 안을 봤대. 침대 이불 밖으로 발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아기 발 사이즈야. 근데 발이 사람 발 색깔이 아냐. 허렇고 까만 거야. 정말 기겁하고는 문에 걸린 건 뭔가 또 확인해야 되니까 또 봤대. 아줌마가 목을 맨 거야. 자기 스카프로 문고리에. 아줌마가 남편이 집을 나갔나? 백수였나? 그래서 혼자서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됐었대. 근데 힘든 거야. 쉬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애들 둘이 데리고 여기 와서 큰애한테 양주를 먹인 거야. 애가 독한 양주 먹고 어떻게 버텨. 기절했어. 그 기절한 큰애 얼굴에 베개를 덮고 꾹 눌렀어. 그 다음엔 작은 애도 베개로 질식사시키고 나서 자기도 목매 죽은 거야.